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이름 앞에 친일파라는 꼬리표가 딱 붙는다면 어떨까? 그의 작품과 삶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복잡해지죠. 예술은 예술, 삶은 삶. 이게 과연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 진주에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남인수 가요제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입니다. 저희가 이 논란을 여러 각도에서 다른 기사랑 칼럼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왜 한 가수의 이름을 건 가요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요 황제와 그의 그림자, 친일 행적이라는 두 얼굴. 과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럼 먼저 논란의 현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이 남인수 가요제라는 행사가요. 사실 2008년에 친일 행정 논란 때문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자꾸만 다시 열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말 뭐랄까 좀 황당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최 측인 남인수 기념사업회가 진주시 공공장소는 대관이 안 되니까요. 네, 막혔죠.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를 쓴 겁니다. 꼼수요? 어떤 꼼수였죠? 행사 이름을 남인수 가요제가 아니라 뽕짝쿵짝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시에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뽕짝꿍짝 음악회요. 네, 누가 봐도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죠. 이름만 들으면 그냥 동네 어르신들 잔치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막상 행사 당일에는 완전 다른 그림이 펼쳐졌다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행사장 곳곳에 제3회 남인수 가요제 결승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요. 아, 대놓고. 심지어 남인수 얼굴이 큼지막하게 그려진 깃발까지 나붙겼다고 합니다. 무대 주변에는 남인수 가요제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쫙 깔려 있었고요. 와, 이건 거의 우리가 하려던 건 사실 이거다라고 보여준 거네요. 진주시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겠어요. 당연하죠. 진주시는 이걸 명백한 조건 위반으로 보고 불법 개최라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갈등이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5년째요? 네, 시에서 공공장소 사용을 불허하면 주최 측은 어떻게든 사유지를 빌려서라도 행사를 강행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갈등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가요제를 여냐 마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과거를, 특히 논란이 있는 인물의 유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찬성 측은 예술과 삶은 분리해야 한다. 반대 측은 역사적 과오를 공적인 이름으로 기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남인수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걸까요? 먼저 그를 가요 황제로 만들었던 그 빛나는 시절부터 한번 보죠. 대중가요 사상 최고의 미성, 하늘이 내린 목소리. 당대 최고의 찬사들이 늘 따라다녔죠. 네. 애수의 소야곡이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같은 노래들은 그냥 히트곡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이별의 부산정거장에 얽힌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아, 그렇죠.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3년간의 피난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던 그 시절의 슬픔과 애환, 그 감정을 정확히 포착한 노래였죠.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인 5만 장의 음반이 팔려나갔다고 하죠. 5만 장이요? 네,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슈퍼스타의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출연료를 상금으로 안 주면 절대 무대에 안 설 정도로 돈 관리가 철저해서 돈인수라는 별명이 있었고 네. 또 여성 편력이 대단해서 여인수라고도 불렸다고 하죠. 네, 이토록 파란만장하고 복잡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성 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친일 부역자라는 또 다른 얼굴이 겹쳐지는 겁니다. 네. 이제 논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2009년 민정문제연구소가 친일 임명사전에 그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적들이 문제가 된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국가요, 즉 전쟁을 찬양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노래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군국가요. 네, 1943년에 발표된 혈서지원, 2,500만 감격 같은 노래들이 대표적이죠.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피로 쓴 편지로 군에 지원하라고 선동하는 노래였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겠네요. 엄청났겠죠? 그리고 노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에는 성난 아세아라는 친일 연극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연극까지요? 네,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선전용 연극이었죠. 그리고 이런 행적에 무게를 더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해방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반드시 처단해야 할 친일파 명단. 이른바 친일파 군상 260여 명 중에 남인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단에요? 네, 이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그의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 진주에 있던 그의 생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었는데 논란 끝에 2013년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한쪽에는 시대를 위로한 가요 황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친일 부역자가 있는 거네요. 이 두 이미지를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떠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럼 가요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의 핵심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술적인 면모는 따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생계형 친일이었을 뿐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이 아마 가장 강력한 근거일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파가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활동을 총정리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남인수의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논거처럼 들리는데요. 국가 공인기구에서 아니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걸로 논쟁이 끝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왜 정부 위원회 명단에는 빠졌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에는 들어갔는가?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이 갈등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의 법적 판단에 가까운 리스트고 다른 하나는 학술적, 역사적 관점의 리스트다. 이런 차이인가요? 정확합니다. 정부위원회는 4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법적 증거가 명확한 사람들만 출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극렬한 친일로 아주 좁게 한정했어요. 쉽게 말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 악질 중에 악질만 골라낸 거죠. 그래서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 시간과 범위가 턱없이 부족해서 한계가 명확했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위원회는 일종의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한 거군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수준의 명백한 범죄자들만 선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반면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은 그런 법적 제약이 없었습니다.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친일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명단 1,006명보다 훨씬 많은 3,090명의 이름이 수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가요제 찬성 측은 법적인 최소 기준을 통과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반대 측은 더 넓은 역사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 명단에 없으니 친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의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계형 친일이었다. 일제 총칼 아래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이건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주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포함된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의 칼럼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어떤 지적이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와 연극이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를 떠받드는 벽돌과 기왓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당시 대중가요가 가진 힘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지금의 유튜브나 SNS처럼 당시 유행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무의식 깊숙이 파고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전 도구였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그냥 노래 몇 곡 부른 것뿐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칼럼에 인용된 한 역사학자의 말이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국가가 단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과 성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 그 자체가 윤리와 성찰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네, 즉,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역사적, 윤리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강력한 반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진주 남인수 가요제 논란을 통해서 한 인물을 둘러싼 위대한 예술가라는 평가와 친일 부역자라는 평가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예술과 삶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역사적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논쟁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정대훈 씨의 칼럼에 나오는 남인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강상규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41년에 체포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이요? 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대단한 독립운동이라도 벌였나요? 아니요.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일기장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적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기장이요? 네. 실제로 무언가 행동으로 옮긴 것도 거의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방구석 독립운동과에 가까웠죠. 일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년이라니 정말 가혹하네요. 일제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칼럼에서는 일제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그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의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인간 내면의 염치와 정의감,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부당한 권력도 결국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겠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남인수의 선택과는 정반대에 있는 태도네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생깁니다.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다고 체념했던 선택과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려 했던 열망.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의 도시와 우리 사회가 공적인 이름으로 기억하고 기려야 할 인물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워야 하는지, 이 논쟁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